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으로 정치권이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내면서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저희가 해당 목사를 직접 취재한 결과 김 여사에게 준 고가의 선물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권에선 함정 취재란 목소리를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이어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화면에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는 서울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따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또 함정 취재했다는 건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김 여사 줄 명품 가방을 대신 사주고 촬영할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준비해 준 건 모두 서울의 소리 측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교포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최재형 목사는 지난 대선 때 대북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다 면담도 하게 됐던 겁니다. 저한테 이제 북한 특강, 통일 특강을 한번 사람을 모아볼 테니까 해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 목사는 취재진에 면담 때 선물을 주며 영상을 찍은 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청탁이나 국정 개입에 그런 모습이 포착되면 그냥 내가 이제 그거를 뭔가 이제 지적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해 준 게 서울의 소리 측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도 역시 서울의 소리가 제공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와 7시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 중인 곳입니다. 목사님이 뭐 돈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사온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전달해 준 거죠. 여권에서는 서울의 소리의 첫 보도 이후 함정 취재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스스로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이익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선물 사진까지 보냈는데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보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해당 유튜브 방송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에 대해 MBC는 어제 사직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 일자는 소급된 지난 21일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구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실제 이 명품 가방을 받았느냐, 이 부분도 따져보죠. 사실 이게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회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서 대통령실 창고에서 보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취재 과정에 대한 논란도 한번 짚어보죠. 함정 취재라는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2차례에 걸쳐서 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죠. 최 목사가 이를 직접 구입한 건 아니라고 오늘 JTBC에 밝혔는데요. 네. 선물을 구입하고 비용을 부담한 건 최 목사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 측이라고 밝힌 겁니다. 최 목사가 촬영을 위해 사용한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서울의 소리 측 첫 주장이 나온 이후 함정 취재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와 법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네. 김 여사는 이 때문에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후 김건희 여사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서울의 소리 측이 1,000만 원을 김건희 여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해서 다음 달 2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의 소리 측은 왜 대신 선물을 사줬다고 하나요? 서울의 소리 측은 취재진에게 공익적 목적의 취재를 위한 것일 뿐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취재 과정을 숨길 의도는 없다며 오늘 경위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이 사안 계속 취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이 2030 엑스포 개최지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 자정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우리 유치단이 막판까지 한 표라도 더 받으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데 먼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 부산 이즈 레디 문구의 차량들이 지나고 곳곳에 부산 엑스포 광고가 눈에 띕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가 현지 시간 오늘 총회 투표로 결정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현지 시간 오후 1시 반, 우리 시간 밤 9시 반부터 경쟁국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부산에 이어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서대로 2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후 182개의 회원국이 투표를 시작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나오면 개최지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국가끼리 결선 투표를 합니다. 결과는 자정이 지나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선 사우디 리야드가 득표를 더 많이 하더라도 결선에서 이탈리아 표를 흡수하면 최종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프레젠테이션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준비된 부산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7월부터 500여일간 이동거리만 지구 495바퀴를 돌며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미리 파리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재계 총수들은 회원국 대표들과 만나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도 파리 방문에 이어 며칠째 회원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 부산 시민들은 엑스포 유치 응원전을 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석찬 기자,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분위기 어떤가요? 네, 잠시 뒤 8시 반부터 본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시민 1000명이 이곳 시민회관에 차례차례 입장 중입니다. 사전 리허설은 모두 마쳤고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 영상이 반복되면서 열기도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안팎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부산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런 응원 문구를 담은 부채와 손깃발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긴장감 속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응원전은 개최지가 발표가 예정된 이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인가요? 네, 시민 응원전은 부산 시린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박형준 시장의 인사말 송출, 응원송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밤 10시부터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리는 파리 현지를 연결해 각국의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후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네, 서울 시민들도 함께 응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울도서관 외벽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최종 발표가 있을 내일 새벽까지 노출됩니다. 네, 지금까지 구석찬 기자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경제 뉴스마다 안 오른 게 없다, 꼼수 인상도 등장했다. 반가운 소식 찾기가 어렵죠. 그럼 실제로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걸 숫자로 나타낸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걸 평균 내서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제 좋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100 아래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여름 낙관적으로 돌아서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내리막, 오늘 발표도 97.2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 비관적이고 지갑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인식이 나쁘고 정부도 물가 잡겠다고 나서니 업계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오뚜기가 편의점 24개 제품 가격을 올리려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카레와 케첩 등 주요 제품 24개의 가격을 10% 넘게 올리기로 했던 오뚜기가 갑작스레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편의점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인상 소식이 알려진 지 한나절 만에 번복한 겁니다.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 민생 안정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6월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라면값을 언급하자 오뚜기는 스낵면 등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렸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오뚜기도 이제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을 다시 안 올린다고 하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요새 물가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눈치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올 초부터 풀무원과 제1대당, 하이트진로 등 다른 식품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지금 억누른 가격 인상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정부의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면 그때 가면은 또 높은 가격으로 부담을 더 겪게 되는 거죠. 원자재뿐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까지 치솟는 가운데 물가 관심이 떨어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업계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고 가격 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카드 대신 현금만 쓰면서 씀씀이를 아껴보자는 현금 챌린지도 유행처럼 퍼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차 직장인 김지영 씨. 최근 모든 소비를 현금으로만 하는 이른바 현금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다음 주에 사용할 금액을 요일별 예산을 나눠서 옮겨주고요. 일주일 예산은 평균 9만 원. 쓰고 남은 현금은 따로 마련한 저축용 수첩에 넣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보람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월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지출이나 저축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현금을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 현금 모아지는 게 보여져서 너무 재미가 있다 보니까 90만 원이 넘던 한 달 생활비도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대학생 한지원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옷을 사기 전에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학생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카페에 갈 때도 다회용 컵 할인을 꼭 챙깁니다. 기프티콘도 많이 이용하고 학교에서 카페를 이용할 때 텀블러를 가져가면 600원을 할인해 주거든요. 고물가 시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걸 넘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소비 방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병원에선 가족들에게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만 주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 환자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깜깜한 요양병원 병실에 불이 켜집니다. 간병인이 달려나갑니다. 잠시 뒤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25분쯤 지나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의왕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병으로 숨졌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빨리 나가라. 부원장이라는 사람 그 말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유족은 처음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 거동이 불편해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수상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간호팀장이라는 사람한테도 어머니 목 뒤에 이거 다 멍인데 이게 뭐냐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흔적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 CCTV가 없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요양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겨우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 사각지대에 또 다른 환자 A씨와 숨진 여성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7개월 만에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살인 사건이었는데도 병원 측은 사망 원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빨리 병원에서 나가라고만 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지 과실치사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간병인이 병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건 새벽 5시 10분쯤입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고 피부와 점막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을 밤 12시에서 새벽 2시 반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지만 옆 병실만 살펴보고 사라집니다. 이후 새벽 5시 10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휙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3시에 돌아야 될 그 라운딩 자체가 없었어요. 새벽 회진이 빈 틈에 사건이 벌어졌고 사후 조치도 늦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은 평소에도 위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무시한다? 이런 기능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두 사람의 병상 간격을 조금 넓힌 것 말고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변을 언제 보시고 이랬다고 다 일일이 체크를 다 했답니다. 또 사건 당일 응급처치를 했던 의료진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현직 군의관인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치사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두며 일정상 처리가 어려워지자 철회한 지 3주 만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72시간 내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이니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 처리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일정까지 그냥 이틀 연달아 그 탄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악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저는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5인 합의제 운영기관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습니다.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을 의미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악성 민원을 무더기로 낸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학부모, 교감이 아이를 때렸다고 고소하고 각종 민원을 300건 넘게 넣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데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당선됐는데 학교 측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운동 규칙을 어겼다며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교감이 아이를 때려 당선 무효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7건, 당선 무효를 취소하라는 등의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교직원의 인사기록,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서 등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무더기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청에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두 개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 민원이 정말 악성이었고 반복 지속적이었다. 학교가 그래서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잘못이 없다며 학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의 당선을 취소해 자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재선거 후 당선돼 몇 개월 활동을 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안표 가격입니다. 이렇게 안표값이 계속 오르자 안표상들 강하게 처벌해달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롤드컵.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척동 결승전 티켓이 안표로 나와 10배 넘는 가격에 팔린 겁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500만 원에도 거래될 만큼 안표값은 나날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표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50년 넘게 한 번도 손보지 않았습니다. 흥행장이나 나루터 같은 옛날식 표현이 남아있던 시절 만든 법이라 요즘 같은 온라인 안표는 처벌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나루터라는 그 곳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은 결국에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음악 관련 단체들은 법을 개정해달라며 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내년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처벌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표상들은 점점 조직화되고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결국 팬들의 목. 최근엔 가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 온라인으로 직접 안표상을 잡아냈고 아이유는 콘서트 때마다 안표를 신고하는 팬에게 티켓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국경에 모여있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로 유명했는데 최근엔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일대 미얀마에 불법 감금됐던 우리 국민 19명이 풀려난 일이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라오스에도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이 최소 8명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라오스 북부의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찾았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한다는 중국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월 4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항공료와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맡게 된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무슨 코인을 뭐 하는 회사인데 근데 막상 가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거고. A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여권이 없었습니다. 업체 측이 취업 서류 발급 등을 이유로 미리 여권을 모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여권 달라고 하니까 너가 여기서 먹고 자고 했던 금액을 다 주면은 널 보내주겠다. 저한테 뭐 살려달라고 카톡이 이렇게 오고 잘 감동됐다고 해요. 현재 이 일대엔 A씨와 같은 처지의 한국인들이 최소 8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현지 공안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일제히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외교부는 같은 수법으로 미얀마 국경 일대의 불법 업체에 감금됐던 한국인 19명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자동차 11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사고가 나면서 또 급발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의 한 교차로, 차량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돌진합니다. 차를 부수며 사거리로 직행한 차량은 도로변에 있던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테슬라 모델 Y. 총 11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바퀴는 모두 날아갔고 차체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테슬라 차주는 갑자기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 차량이 교차로로 돌진하던 순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다며 급발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사고 직전 있었던 충격으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엔 광둥성 차오저우시에서 같은 모델의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021년엔 한 여성이 브레이크 파손으로 사고가 났다며 테슬라 상하이 전시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제동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여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각각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추가로 석방하기로 했는데 전쟁 초기 잡혀간 9달 된 아기는 여전히 풀려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무력 충돌을 중재 중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현지 시간 28일 끝나기로 한 휴전은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추가 석방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We're very happy to get her back. You know, it was very emotional meeting her. But on the other hand, we still have my sister, Hila's mother, held by Hamas in Gaza. 태어난 지 9달 된 아기 역시 여전히 하마스에 붙잡혀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아이의 가족 모두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으로 넘겨져 가자지구 남부 도시에 억류된 상태인데 앞으로 휴전 연장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는 휴전으로 가까스로 의료품과 연료를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이틀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돌렸지만 국제사회에선 이번 기회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ven with that additional amount of time, it will be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dramatic needs of the population in Gaza.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 2010년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안심부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신고까지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살펴보니 이 안심부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등산로 입구에 있는 안심부스입니다. 위급 시에 안으로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르라고 되어 있지만 문이 고장나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검은 거 저거 공중전화 이거. 우리 자체는 뭐 교육을 안 하니 모르지 뭐. 같은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는 아예 평상으로 막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다. 망고 막통이라. 겨우 문이 열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스 안에 있는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혀야 하는데요. 잘 작동하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작동 버튼을 누른 지 한 10초 정도 됐는데도 문이 안 닫혀서 관제센터로 가는 비상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비상벨을 눌러도 문이 안 닫히던데 어떻게 전화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문이 닫히는 게 정상인 거죠? 네네네. 위급하면 개인 휴대전화로 신고하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화분이 입구를 가린 곳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실상은 잘 모르고 혹은 발렛대요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스 안쪽엔 거미줄만 가득하고 청소도구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부스 간판은 해가 지면 불빛이 들어와야 하지만 고장이나 어둡습니다. 위험하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밝은 곳으로 가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편의점 될 것 같아요. 4년 전 스토킹 범죄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구조됐던 안심부스입니다. 바로 앞은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인데요. 지금은 보다시피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멀리서 이 안심부스를 보고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면서 저 설명법 한번 괜히 봐봤거든요.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문을 여닫는 작동 버튼과 비상벨 모두 고장난 곳도 있습니다. 저게 과연 정말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될까? 설치 비용만 대당 최소 2천만 원이나 듭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고장이 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있으면 경찰 쪽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수리하는 거니까 뭐 경찰서 갈 수 없으시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선 이 작은 부스가 유일한 대피소입니다. 더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심부스를 점검해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처음 보는 남성을 마구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외투에 넣어 무기처럼 휘둘렀고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맞은편에서 덩치 큰 40대 남성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팔을 뻗어 밀칩니다.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손에 든 외투를 휘두릅니다. 골목 밖까지 따라가 때립니다. 근데 야이 이러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래 너 하면서 시민들 사이로 몸을 피했지만 계속 따라와 때렸습니다. 가해자는 이쪽 큰 길가로 도망치면서도 계속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3번 신고한 끝에 40대 남성은 인근 파출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외투 안에는 휴대전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뭐지 벽돌인가? 경찰관이 그 핸드폰을 꺼내서 봤을 때 그 핸드폰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폭행 상황이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간단한 조사만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머리가 찢어져 꿰맸고 입었던 옷은 피범벅이 됐습니다. 풀어줄 수가 있냐라고 이의를 계속 제기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쇠 구슬을 새총처럼 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를 만들어 판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료수 캔이 박살나고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소리와 함께 캔이 날아갑니다. 음료수가 터져 나오고 캔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불법 발사 장치에 쇠고슬을 넣고 쏴본 겁니다.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등록 체류하고 있던 20대 태국인 남성입니다. 유튜브에서 만드는 법을 익힌 뒤 지난 2021년 9월쯤부터 중국에서 필요한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이후 부인과 함께 420번에 걸쳐 불법 발사장치 6,5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불법 발사장치입니다. 자세히 보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이 조준경까지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위력도 강했습니다. 30m 거리에 있는 물체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신체 모형에 쏴보면 최대 10cm까지 파고들 정도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장치를 산 사람들은 경찰 조사에서 낚시 등을 할 때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방아쇠가 있고 사람을 해칠 정도의 힘을 가진 발사 장치를 팔거나 사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불법 발사 장치를 사고 판 태국인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장치를 제조한 남성은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나머지 불법 발사 장치를 모두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야채 박스를 열었는데 야채가 아니라 가짜 명품 옷과 향수, 지갑 등이 나왔습니다. 농산물 장사가 안 되자 가짜 명품 판매자로 탈바꿈한 건데 이런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시골길을 따라 한참 들어간 곳. 수확한 야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야채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11시 30분으로부터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르사체 9개, 구찌 2개. 정품 가격으로는 3억 원에 이르는 양입니다. 야채 팔던 농장주. 사업에 실패하자 베트남에서 가짜 브랜드 의류를 들여와 팔았습니다. 박스를 보면 이렇게 야채 농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업주는 이렇게 진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짝퉁을 이 박스에 넣어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옷가게 하던 60대 업주. 역시 장사가 잘 안 되자 짝퉁 판매에 손을 댔습니다. 원래 팔던 의류는 잘 안 팔렸지만 가짜 제품 장사는 잘 됐습니다. 상가 건물 2개 층을 빌려 짝퉁 물건을 쌓아뒀습니다. 압수된 물품 중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이 되는 제품으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 성적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은 이렇게 압수한 가짜 상품은 모두 2,800여 점, 정품가 약 18억 원 정도입니다. 특사경은 업자 11명을 붙잡아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가짜 상품을 팔면 안 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최근까지도 수감돼 있던 대구 교도소가 52년 만에 새로 지은 교도소로 이전했습니다. 재소자 2,200여 명을 호송하기 위해 경찰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교도소 정문 앞 도로 양쪽에 경찰들이 늘어섰습니다. 허리에는 권총을 찼습니다. 분위기는 더 긴박해지고 오전 8시 56분 버스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성 배열이 다 됐나요? 자, 그럼 출발시키겠습니다. 자, 출발! 경찰차가 버스 행렬을 에워쌌고 하늘에 뜬 헬기가 이중으로 감시합니다. 52년 만에 교도소 전체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옮겨야 하는 재소자는 2,210명. 성착취물이 유통된 N번방 운영자 문영우,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범 김성수 등도 포함됐습니다. 호송 작전에는 경찰 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혹시 몰라 교도소에 보관하던 총기와 탄약 등은 어제 따로 보내뒀습니다. 혹시 뭐 탈주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주변에서 경력들이 배치해서 인원을 나눠보내 수감 절차를 마치고 또 일부를 보내는 걸 반복하느라 30분 거리 새 교도소로 이사를 마치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교도소 옆에서 살던 주민들은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하원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도소, 하원교도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항상 하원교도소 아니고 대구교도소였거든요. 교도소를 맞이한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면회객도 오시고 이러면 식당에도 뭐 아마 손님도 다소 늘 거고. 대구교도소는 이전하며 사형장을 없애 사형장에 있는 수감시설은 서울구치소 등 전국 3곳으로 줄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2달 전 울산에서 출근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해준 시민들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당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이름 모를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골목길에서 주저앉은 남성, 곧 못 버티고 쓰러집니다.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119에 신고합니다. 쓰러진 사람 누구예요? 이거 출근하다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봤는데 신고했거든요. 의식이 없고 숨도 안 쉽니다. 사장님. 어때요? 반응 있어요? 반응 없는데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은데. 네,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기도 확보하는 거예요. 예. 이걸 보던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어때요? 누르면서 얼굴 한번 바라볼게요. 반응 있어요, 혹시? 맥 없어요, 맥 없어요. 맥 없어요. 요 속도에 맞춰서 팔꿈치 쭉 펴고 눌러. 또 다른 남성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CPR을 이어받습니다. 시민 두 분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저희 구급차 가기 전까지 계속 할게요. 5분 뒤 구급대가 도착하고 도움 주던 시민들은 떠납니다. 2달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쓰러졌던 김외연 씨,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른 분이 진짜 옆에 쓰러지면 나도 저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민들 CPR 덕입니다.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처음 CPR한 여성과 신고자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성은 누군지 모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고 너무 고맙고 인사 진짜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CPR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시민을 찾기 위해 김 씨가 쓰러진 바로 그 장소에서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방은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한밤중 차량 한 대가 타이어가 다 찢어진 상태로 주차장 안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모바일 DC로 보시죠.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당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됐었죠. 일주일이 지나서야 축구협회는 출전 금지를 결정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넘겨준 공을 받아 차넣은 페널티킥은 당분간 대표팀에서 기록한 황의조의 마지막 골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도 어려워집니다.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였고요.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나 너무 늦은 결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황의조는 16일 싱가포르전을 치른 뒤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9일엔 중국 원정길에 올랐고 20일엔 조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21일 경기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혐의일 뿐이라며 경기 출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출전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피해자 측 항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그 축구 볼 수 있었겠습니까? 축구협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고 그 상위 기관도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황의조 측이 피해자 측과 영상 촬영 합의 여부 등으로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사태는 더 확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물론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중국전이 끝나고도 약 일주일이 지나서야 출전 금지 결정을 내려 감독에게 너무 휘둘린다는 인상을 또 한 번 남겼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하루 사이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퇴근길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약한 눈발도 날리며 겨울이 오고 있음이 몸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춥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밤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거나 비가 얼며 생기는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쪽 지역의 대기는 더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청주 대전 영하 2도, 창원 1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대전 6도, 창원 부산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아침은 영하 7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